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5장 저항과 전류 하겠습니다. 혹시 회로 이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는 이름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정전계 하고 그다음에 유전체 이런 것들은 처음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생소한 분야일 겁니다. 근데 전류, 저항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전공하지 않으셔도 흔히 들어보신 그 용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용어가 나와도 조금 공부하기가 반가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항은 뭐냐면, 저항은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뭐냐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전류는 커런트라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뚜껑이 집에 차단기 있죠. 거기에 15A, 30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저항은 우리가 전기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근데 용어는 조금 똑같은데요. 다른 과목에서 하던 저항과 전류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항, 전류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저항부터 합니다. 저항. 한국말로는 저항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턴스. 그래서 요놈을 R이라 하고 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옴. 그리고 얘를 전류 방해 능력. 전류를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데 자의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타의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전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전류를 방해할 용도는 없었는데,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있다고 존재하다 보니까 전류를 방해하더란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선이에요, 전선.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의 대부분이 구리나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구리나 알루미늄인데, 얘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를 잘 흐르기 위해서 저항이 작은 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작은 구리나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저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타의로 발생한 저항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그런 저항도 있다는 겁니다. 저항을 한번 보는데, 일단 전기 저항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그리고 한 물질에서 저항은 고유 저항, 길이, 단면적, 온도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항이요. 한번 요놈들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실제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실제로 전하의 이동이에요. 전하의 이동.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이란 놈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보세요. 일단 저항이 공식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 구리 단면적을 할게요. 구리선이 있는데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는 잘 이동하겠죠. 맞죠? 전하가 잘 이동하면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겁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이 있는데 이것이 전류를 흘러요. 그런데 전류를 방해하는 길이가 짧은 거하고 전류를 방해하는 길이가 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면 길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길이는 저항과 비례한다. 그래서 분자에 갑니다. 분자에. 그 다음에 고유한 저항값이 있습니다. 고유한 저항값. 우리가 앞에서 구리나 알루미늄이라고 했는데, 구리나 알루미늄은 고유한 저항값이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나 고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고유한 저항값이 커요.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체 있죠. 도체가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런 것들은 저항이
작다는 것이고, 부도체 있죠? 그것은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그런 것들이 뭐다? 저항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물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을 로우라고 합니다. 고유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의 공식은 로 A분의 L로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전 용량 C 했죠. C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C는 얼마? 엡실론 L분의 A라고 했습니다.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는데 반해 저항은 고유한 저항값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하니까 이것이 저항의 기본 공식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세요. 이렇게 C를 할 때 V분의 Q고 그 다음에 C를 할 때 얼마? 엡실론 L분의 A였던 것처럼 저항 R을 할 때 그 유명한 옴의 법칙이 뭐냐? R은 I분의 V라 이런 거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단면적 길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 로우 A분의 L이다. 이러한 공식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다? 저항은 고유저항에 비례, 길이에 비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에서 보세요. 공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반지름이 A예요. 그럼 지름은 우리가 뭐냐? 지름을 D라 그래요. 다시 A를 반지름이라 하고, 예, 여기 D 있죠? D를 지름이라 그래요. 지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해줄 때도 있는데 보세요. R은 로우에 A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에서 넓이는 어떻게 돼요? 9 말고 원의 넓이는 얼마? 파이 R 제곱이 돼요. 파이 A 제곱이 됩니다. 파이 A 제곱분의 L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가르쳐 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지름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 지름은 얼마예요? 지름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인데 지름 D를 가르쳐 주면 반지름 얼마예요? 2분의 지름이 되죠. 2분의 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분의 L이에요. L.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로우에 파이 곱하기 얼마? 4분의 D의 제곱분의 L이죠? 그래서 요게 올라갑니다. 얼마? 로우에 파이 D의 제곱에 4L. 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얼마, 단면적 얼마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주면 어떻게? 로우의 파이 A의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름으로 주면 공식이 로우의 파이 D의 제곱분의 4L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생뚱맞은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요것이 교재에 있는 공식이죠. 저항 R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지름을 주면 파이 D의 제곱분의 4L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뭐다? 저항이 동그란 저항일 때 R은 뭐다? 뭐 반지름의 제곱 혹은 뭐 저항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보세요. 다시 합니다. R이 로 A분의 L에서 보세요. 이 집 단위가 보세요. 단위가 얘는 길이의 단위 미터예요. 길이의 단위 미터고 단면적은 제곱미터에 맞죠?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나오는 고유저항을 봅니다. 고유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고유저항은 얼마? R 곱하기 넘어가죠 얼마? L분의 A가 됩니다. R 곱하기 L분의 A. 그러면 단위 볼게요.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옴.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그럼 얼마가 된다? 옴의 미터. 이 단위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위도 문제에 나와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 자기학에도 그렇습니다. 자기학에서 단위가 문제에 나오는데 요 고유저항이 있죠. 얘 단위가 많이 나와요. 일단 기억해 주시는 게
고유장의 단위는 옴메타다. 옴메타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메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옴메타를 제가 변형 한번 시켜볼게요. 옴메타는 보세요. 옴메타에서 여기 분모 분자에 메타분의 메타 곱해요. 그럼 얼마요? 옴 제곱미터 퍼 미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보세요. 옴 제곱미터를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보세요. 옴 미터에다가 분모 분자에 미터를 곱하면 제곱미터 퍼 메타가 되고요. 옴 요거 미터 제곱을 제곱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1제곱미터는 뭐요? 10의 6승이라고 그랬죠. 맞죠? 우리가 1제곱밀리미터는 1mm 곱하기 1mm인데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따라서 1제곱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는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실제 고유장의 단위로 요 놈을 많이 써요. 요 놈을요. 예, 요것을 많이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변형한 거예요. 여기에서 변형한 건데 실제 고유장의 단위로 얘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요. 우리가 연동선의 경우 요 밑에 있지만 58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입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연동선이 있어요. 연동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보세요. 이 단면적이 있죠. 이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1m입니다. 1m요. 만약에 연동선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 길이 1m가 있다면 그 저항값이 얼마나? 연동선이 우리가 구리선인데 야 얘는 저항값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값이 58분의 1옴이란 겁니다. 즉 1제곱밀리미터고 1m라면 1제곱밀리미터 1m당 저항은 58분의 1옴이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단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야. 100제곱밀리미터입니다. 당연히 저항은 어떻게 돼요? 비례하니까 감소하겠죠. 단면이 커지니까 저항값은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km, 1m가 1km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비례하니까 1000배가 되고 길이에 반비례하니까 요 놈이 어떻게? 1kg가 되면은 이 값도 어떻게 돼요? 더 크죠. 1000배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100배가 됩니다. 그럼 요 놈은 더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세요. 실제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철탑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몇백 킬로가 됩니다. 그 몇백 킬로에 대한 저항값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엄청 크다는 겁니다. 1m에 1제곱밀리미터만 해도 58분의 1옴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에서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값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그 고유장이 이러한 단위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재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연동선은 58분의 1. 그 다음에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 얘가 회로에서도, 지금 자기학에서 나오지만은 회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실기 있죠. 실기에서도 이 수치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 수치 있죠. 연동선, 견동선, 알루미늄선. 연동선은 우리가 부드러운 구리선을 얘기하고요. 경동선은 딱딱한 구리선을 얘기하고, 알루미늄선은 알루미늄으로 된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8분의 1, 55분의 1, 35분의 1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우리가 R이 있는데 얘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요. 다음 페이지에 저항분의 1을 우리가 G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컨덕턴스. 얘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고 얘는 전류를 잘 흘리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리느냐 하는 것을 컨덕턴스를 하죠. 그럼 저항이 보세요. 저항이 단위가 옴이에요.
예. 옴인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옴분의 1입니다. 옴분의 1. 혹은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멘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옴을 OHM이라 그래요. OHM.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옴을 거꾸로 해서 아마 OHM을 MHO에서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으라고 했어요.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를 하는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이렇게 지멘스라고 하는데 요 놈들을 우리가 모으라고 했습니다. 옴에 거꾸로 해서 모으라고 해요. 모우. 컨덕턴스 기억해 주시고요. 전류를 잘 통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라고 했는데 저항에서 한 얘가 뭐예요?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이요. 옴메타. 고유저항의 역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옴분의 1을 우리가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시그마라 쓸 때도 있고 혹은 K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시그마 혹은 K. 이름도 두 가지요. 전도율이라고 할 때도 있고 도전율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도전율, 전도율 똑같은데 용어가 하나가 아니고 얘는 고유자 하나밖에 없는데 요 놈분의 1은 전도율이나 혹은 도전율이라 하는 거죠. 시그마나 혹은 K 두 개를 번갈아서 써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고유자 옴 메타분의 1이죠. 맞죠? 옴 메타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얼마? 메타분의 옴분의 1을 앞에서 뭐라고 해서 모우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옴 마이너스 1 분의 메타분의 1 이렇게도 쓰고요. 여기에서는 단위는 그냥 고유장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냥 옴 메타고 옴 메타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율, 전도율은 K나 혹은 시그마라고 하면서 고유장분의 1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퍼센트 전도율이 있습니다. 퍼센트 전도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냐면 가장 작은 고유장을 가진 것이 연동선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전도율이라는 것은 국제표준 연동선 58분의 1 있죠? 그놈의 전도율을 100%로 하고 이것과 비교한 퍼센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한 퍼센트 값.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주어지겠죠. 예. 보통 연동선은 97분의 100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통 필기에서는 잘 출제되는 건 다 아닌데요. 실기에서 가면은 여기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 전도율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름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표준 연동의 전도율 100% 두고 그것과 비교한 값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온도 계수가 있어요. 온도 계수가 뭐냐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저항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 보세요. R은 로 A분의 L이에요. 이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 단면적 길이.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도체나 부도체 있죠. 도체나 부도체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증가하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증가해요. 근데 반도체 있죠. 반도체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저항값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들은 있죠. 일반적인 물질들은 전부 도체, 부도체는 온도 올라갑니다. 그럼 저항값 증가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구 있죠. 전구. 백열전구. 예전에 쓰던 백열전구 같은 경우 처음에 불 켜기 전에 저항값 하고요. 불을 켜고 나면 이 백열전 굉장히 따뜻해져 뜨거워지죠. 뜨거워지고 나서 저항값 측정하면 뜨거울 때 저항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항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 계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다이오드나 SCR 같은 거 전기를 가하면은 어떻게
전기를 가하면 도통이 되는 거예요. 도통이 됩니다. 뭐냐? 저항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즉, 전기를 가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감소해서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체가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도체나 부도체는, 반도체가 특별한 것이고, 도체나 부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값이 얼마냐면, 보세요. 값이 얼마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증가한 저항값은 얼마냐? 처음에 저항값 더하기 처음에 저항값 곱하기 온도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즉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RT는 나중 저항, 즉 온도가 증가해서 변한 나중에 최종 저항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RT는요. 그 다음 R0는 온도가 증가하기 전 처음 저항값. 처음 저항값이요. 알파는 온도 개수입니다. 온도 개수. 대입하는 온도 개수요. T는 뭐냐면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즉 T2-T1이에요. 처음에 50도였는데 나중에 80도였다. 그럼 여기 T는 뭐다? 80-50에서 30이 된다는 거죠. 30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얼마? R0를 묶으면 1 플러스 알파 T가 됩니다. 1 플러스 알파 T. 그리고 알파 있죠. 요 알파는 요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표준 연동선의 알파 제로는 뭐냐? 표준 연동선에 보세요. 1, 2, 3, 4, 5를 써요. 네? 점을 찍어요. 1, 2, 3, 4.5가 됩니다. 그래서 234.5분의 1. 표준 연동선의 알파 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 연동선의 알파 제로는 뭐 0.00427. 이 값은 요거 알고 계시면은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1, 2, 3, 4, 5.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온도 계수가 있어요. 합성 온도 계수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알파 1의 R1이고 알파 2의 R2예요. 네. 2예요. 그럼 이때 합성 온도계수 얼마냐면 합성해서 얼마? R1 플러스 R2분의 알파 1 R1 플러스 알파 2 R2 이렇게 됩니다. 요 우리 3장에서 이런 거 있었죠. 보세요. 우리가 구도체에서 뭐 정전 용량 구할 때 어떻게? 공통전이 구할 때 R1 플러스 R2분의 R1 V1 플러스 R2 V2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때 우리가 공통전이 구할 때 R1 플러스 반지름 1 플러스 반지름 2분의 R1 V1 플러스 R2 V2 했었죠. 3장에서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합성 온도계수 구할 때 R1 저항값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맨 밑에 나온 합성 온도 계수고요. 합성 온도 계수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항과 정전 용량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 예. 보세요. 지금 2장, 3장, 4장, 지금 5장까지 왔습니다. 2장, 3장, 4장, 5장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F는 Q였죠. Q.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F는 Q였고요. 그 다음에 E는 뭐 Q분의 V.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V는 ER이었죠. V는 ER. 예. 혹은 V를 구할 때 어떻게? 전개를 적분했었죠. 맞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C는 V분의 Q로 구했죠. C는 V분의 Q. 3장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뭘 하느냐면 보세요. 전개를 F로부터 구했고 전위를 E로부터 구했고 보세요. F에서 E 구했고 뭐 E에서 V 구했고 그 다음에 V에서 C를 구했다는 겁니다. C를 구했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C를 갖고 R을 구하는 거예요. C를 갖고 R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전개에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보세요. 앞에 됐던 거.
R은 로 A분의 L이고요. C는 엡실론 L분의 A입니다. 네. 입니다. 그럼 R과 C를 한번 곱해보니까, R과 C를 곱해보니까, 로 A분의 L 곱하기 엡실론 L분의 A 하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된다? 로 입실론이 된다는 겁니다. 로 입실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입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RC는 로 입실론이에요. RC는 로 입실론. 따라서 만약에 내가 R을 구한다 그러면 C분의 로 입실론. 이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어떤 C값이라 하더라도, 어떤 R값이라 하더라도 C값만 알고 있으면, C값 알고 있으면 어떤 R값이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우리가 V값을 알고 있습니다. V값 알고 있으면 C는 V분의 Q죠. 맞죠? 따라서 V값 알고 있으면 C값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귀찮긴 하지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C값 알고 있으면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니까 어떤 R값이든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적용을 할 겁니다.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요. 그 다음에 R의 C분의 로 입실론이고요. 누설 전류라고 있습니다. 누설 전류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데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만약에 내가 나무에 전기를 가했어요. 나무에 뭐 건전지 대고 나무에 전기를 가했으면 그러면 나무에는 당연히 전기 안 흐르겠죠. 당연히 우리가 전기 안 흐를 거라 생각하고 나무에 전기를 가했는데 굉장히 작은 전류라도 뭐 1 마이크로 암피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르죠. 맞죠? 그런 전류를 원래 안 흐를 줄 알았는데 안 흐를 거라 생각했는데 흐르는 그런 전류를 누설 전류라 합니다. 누설 전류. 새는 전류인데 필요 없는 전류. 그런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I는 앞에서 오메 법칙에서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R분의 V. R은 얼마?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라고 했죠. V가 됩니다. 따라보면 얘가 올라가니까 로 입실론분의 C분. 누설 전류도 전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설 전류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로는 뭐다? 고유장이고 엡실론은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그리고 누설 전류는 로 입실론분의 CVA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 가지 도체의 저항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체의 저항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구입니다. 구 보세요. 구는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구에서 우리가 F는 얼마였어? F는 4파이 엡실론 A 자승분의 Q의 제곱이 있죠. 맞죠? 여기에서 E가 얼마였어? E는 Q에 의해서 F는 Q에 의해서 E는 4파이 엡실론 A분의 Q의 제곱이었죠. 맞죠? Q의 제곱. 그 다음에 V는 얼마냐? V는 뭐 2에다가 한번 적분하죠. 그럼 얼마? Q죠. A 제곱의 Q. 4파이 엡실론 A분의 Q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 하나씩 빼죠. 여기에서 Q 하나 뺐고 여기에서 A 하나 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C를 구할 때는 뭐? C는 V분의 Q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4파이 엡실론 A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해왔던 거죠. 2장 했었고 요는 3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4장에서 보세요. R을 봐요. R을 지금 5장에서 R을 봅니다. R은 얼마? C분의 로 입실론이요. 로 입실론 볼게요. 4파이 엡실론 A분의 로 입실론을 하니까 얼마? 엡실론 약분되고 4파이 A분의 로가 된다는 겁니다. 4파이 A분의 로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고유저항이 아니고 도전율이나 전도율을 줬습니다. 도전율이나 전도율.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4파이 얼마? 로는 앞에서 뭐 고유저항은 도전율분의 1이죠. 따라서 얼마? K A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구에서 저항값 얼마예요? 구에서 저항값 여기 나왔죠? 48K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C값에서 유도된 거예요. 뭐? R은 C분의 로 입실론 있죠? 그 공식을 갖고 푼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반군은 어떻게 될까요? 반군은 R은 얼마다? R은 28KA분의 1이니까 얼마? 48KA분의 1의 반이니까 얼마? 28KA분의 1입니다. 반군은요. 그 다음에 동심구예요. 동심구. 동심구. 기억이 안 나면은 한번 유도해 보시면 됩니다. 동심구에서 C값이 얼마예요? C값은 얼마? 여기서 뭘 대입하냐? 이걸 대입했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8 엡실론이야. 48 엡실론. 그러면 여기에서 R 값은 어떻게 된다? C분의 로 입실론. C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8 엡실론 분의 로 입실론이죠. 로 입실론. 그러면 얼마? 엡실론 약분되고 얼마? 48분의 로에 요거 위로 올라가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혹은 로를 도전율로 쓰면 48K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심구는 이렇게 돼요. 이 공식을 모두 어떻게 외우고 있겠어요? 근데 요거 유도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동심구에서 만약에 보세요. R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C를 떠올려 보세요. C를요. C도 떠올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V를 떠올려 보세요. V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V는 생각이 날 겁니다. 생각이 날 수 있어요. V가 생각나면 그것으로 C 구하고 C가 생각나면 그것으로 R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V와 R은 비례하거든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은 V 얼마예요? 48 엡실론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죠. 그래서 V와 R은 비례하기 때문에 V의 형태가 있죠. V의 형태가 R의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V는 뭐 플러스 C분의 1까지 있었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V와 R이 비례하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 객관식을 찾는다고 하면 V와 유사한 형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C를 구할 때 V를 한번 뒤집었고요. R을 구할 때 다시 C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주형 도체인데 보세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에서 보세요. C 값은 얼마요? LNA분의 B분의 얼마? C 값이 LN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2파이분의 로에 LNA분의 B. 왜냐면 V가 이렇거든요. V가 2파 엡실론분의 람다 LNA분의 B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혹은 로를 내리면 2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B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 보세요. 우리가 요럴 때 동축 케이블 때 단위가 페라퍼미터였거든요. 페라퍼미터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거 다 단위 없어요. 로만 남죠. 그래서 요 놈의 단위는 옴메타예요. 혹시 단위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단위를 물을 때 있는데 공식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단위가 페라퍼메타였거든요. 똑같이 저항에서 단위는 뭐냐면 옴퍼메타 아니고요. 옴메타입니다. 옴메타. 혹은 공식에서 보세요. LNA분의 B라는 것은 단위가 없어요. 2 곱하기 3.14도 단위가 없습니다. 로만 남죠. 그래서 얘 로의 단위 옴메타가 이 동축 케이블에서 그 저항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동축 케이블에서 이렇게 돼요. 옴메타입니다. 옴메타. 근데 만약에 옴을 몇 옴인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L을 곱해야 되느냐 곱하지 않아야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요거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보시는데 요거 단위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전 용량은 페르퍼메타, 저항은 옴메타. 이렇게 구한 값은 옴메타라는 거죠. 옴메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선 사이 어떻게 될까요? C는 얼마? 2파이가 아니죠? 파이 분의 얼마? 파이 K분의 1 LNA분의 D가 될 것이고 6번에 대지와 전선입니다. 얼마? C는 2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EH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평행전선 사이 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D,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 사이는 2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EH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다 공식도 공식이지만요. 공식은 기본적으로 정전 용량과 비교해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항과 정전 용량이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 한번 볼게요. 네, 전류 봅니다. 우리가 전류는 타 과목을 공부하시면은 전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전류는 조금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I라는 것이 전류예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있어요. 네, 전도전류. 그 다음에 변이전류라고 있어요. 변이전류. 네. 그 다음에 대류전류. 얘는 그냥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있다. 대류. 그러니까 뭐 유전체나 공기 중이나 거의 미세한 그런 전류이기 때문에 이 대류전류는 참고 전류의 종류에 있다. 요 정도만 해주시고요. 크게 다루는 것은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됩니다. 전도전류. 그럼 전도전류는 우리가 보통 회로, 전력 등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전류입니다. 즉 얘는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선 타고 흐르는 전류예요. 우리가 전기에서 말하는 일반 전선에 흐르는 그런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 전류는 우리가 보통 회로나 전력에서는 이 변이 전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는 뭐 자기약이나 기기 등에서 요 놈을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자기약이 기기인데 얘는 일단 유전체 있죠.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고 그 다음에 뭐 교류 뭐냐면 변해야,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흐르는 전류. 시간에 따라 변해야 흐르는 전류. 그래서 우리가 전도전류는 일반적으로 IC라 그래요. IC는 R분의 V 이렇게 많이 대입하죠. ohm의 법칙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변이전류 ID라 그래요. ID는 DT분의 DQ.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해야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유전체 혹시 그 기기를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에서 변압기에서 뭐 자화전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화전류. 얘는 뭐냐면 자석을 그냥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유전체 등에서 자속 발생시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이 변이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로 나누는데 이 전도전류는 보통 타과목에서도 하고요. 이 변이전류는 자기학에서나 기기에서 더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근데 한번 전도전류, 변이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교재를 봅니다. 전도전류 IC는 금속 도체 중을 흐르는 전류고요. 그래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되고 변이전류는 진공 또는 유전체 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볼게요. 일단 전류의 크기는 I는 직류에서 I는 T분의 Q예요. T분의 Q고 직류에서는 T분의 Q고 교류에서는 DT분의 DQ입니다. DT분의 DQ가 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보세요. 전도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전도전류 밀도 보세요. 우리가 전도전류를 IC라고 합니다. 전도전류 우리가 IC라고요. 그러면 전도전류 밀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죠.
전도전류로, 요거 뭐야? 전도전류. 구분 확실할게요. 전도전류라고 합니다. 전도전류. 그러면 소문자 IC예요. 대문자하고는 틀리죠? 얘놈을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 그러면 IC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 나누는 거. 그럼 전도전류는 앞에서 IC는 뭐다? R분의 V예요. 예. IC를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로 그냥 대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R은 앞에서 얼마요? 로 A분의 L이었죠. S라 할게요. 면적이요. 요게 S 면적이니까요. 똑같이 S로 합니다. 네? V입니다. V. 그러면 얘가 지금 약분되죠. 맞죠? 약분됩니다. 그러면 얼마? 로 L분의 V인데 우리가 L분의 V가 뭐예요? V는 2R 2L이죠. 2L. 따라서 2가 얼마? 2는 얘가 넘어오니까 L분의 V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L분의 V를 K로 쓸 수가 있고요. L분의 V를 K로 쓸 수가 있고 고유장분의 1을 우리가 뭐로 쓸 수가 있다? 예, 2로 쓸 수가 있죠. 예. L분의 V 2로 쓸 수가 있고 고유장분의 1을 우리가 뭐로 쓸 수가 있다? 고유장분의 1 뭐? K가 되죠. K2. 그래서 전도전류 밀도는 원래 얘입니다. 전도전류 밀도는 S분의 IC인데 이것을 우리가 K2 뭐? 전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것을 있죠. 보세요. R분의 V가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의 명칭을 이렇게 해요. 옴의 법칙의 미분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IC는 K2예요. IC는 K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단위는 암페어 메타 제곱이에요. 전류의 밀도니까 암페어 메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IC를 정말 구조적으로 로 V 로 곱하기 속도 V 뭐냐면 얘가 지금 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적전압 밀도라고 되어 있죠. 최적전압 밀도 곱하기 속도 혹은 NEV NEV 뭐냐? 얘는 최적당 개수예요. N은 최적당 개수. 최적당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E는 뭐냐? 전기량이죠. 1.602 곱하기 15 마이너스 19승. 그래서 최적당 개수 곱하기 전기량 곱하기 속도 V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전류 밀도를 다시 하면 보세요. 기억하실 거 전도전류 밀도는 뭐다? S분의 IC다. 면적분의 전도전류다. 혹은 K2다. 혹은 로 V다. 로 V. 여기에서 최적전압 밀도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는 NEV다. 최적당 개수 곱하기 전기량 곱하기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전류 밀도로서 기억해 주셔야 될 공식이에요. 전도전류 밀도요. 그 다음에 ID 변이전류입니다. 변이전류. 변이전류 한번 볼게요. ID는 변이전류. 그럼 ID는 뭘까요? ID는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변이전류 밀도. 그럼 보세요. 우리가 ID는 S분의 ID예요. 변이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니까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S분의 ID는 뭐다? 앞에서 ID는 DT분의 DQ라고 했습니다. DT분의 DQ. DT분의 DQ. 예. 그 다음 얘를 보세요. DQ는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요.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 뭐다? Q는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전속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DT분의 D 곱하기 S가 된다는 겁니다. Q는 DS예요. Q는 DS. 맞죠?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DT분의 DD. D는 엡실론 E죠? 엡실론 DT분의 DE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뭐다? 변이전류 밀도는 뭐다? DT분의 DD, DT분의 DE 해서
전개 혹은 전송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개나 전송 밀도가 전송 밀도 똑같아요. 전개나 전송 밀도가 시간적으로 dt 델타 t입니다. 변해야 변이 전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뭘 만드냐면 변이 전류가 뭘 만드냐면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할 자개를 만듭니다. 자개. 전개가 변해서 자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자개가 또 전개 만들어요. 전기, 자개하기 이런 거거든요. 전개가 변해서 자개 만들고 자개가 전개 만들고 둘이 동시에 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면 모터가 돌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면 자개에 의해서 모터가 돌고 이런 것들이 전기자기학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 전개하고 전송 밀도 시간적인 변화가 변이 전류 밀도를 만들고 이놈이 자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은 뭐냐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요. 회로 이론에서 하는 건데 제가 계속 회로 이론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보통 이게 둘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근데 회로 이론이 좀 기초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지금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회로 이론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10A가 만약에 흘러가요. 10A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데 10A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게 9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 10A 넣어줬는데 당연히 10A가 나와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키르호프의 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A가 들어가는데 9A가 나왔다는 것은 어딘가에 1A가 사라졌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전류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뭐요? 발산이 없다는 겁니다. 발산이 없다는 게 뭐다? 10A 들어갔는데 10A 나왔다. 발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키르호프의 1법칙이라고. 전류의 법칙입니다. 전류 법칙인데 키르호프 1법칙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이버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키르호프 1법칙의 미분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르호프 1법칙의 미분형. 뭐다? 10A가 들어갔는데 10A 나왔다를 유식하게 다이버전스 I는 0이다. 발산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이버전스 I, 9A가 나왔다는 것은 다이버전스 I가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발산되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르호프 1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도선 단면에 유입하는 전류의 총합은 유출한 전류의 총합과 같다는 건데, 즉 들어간 전류와 나간 전류가 같을 때 키르호프의 1법칙은 전류의 연속성이라며 다이버전스 I는 0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키르호프의 1법칙의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전력과 열전 현상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기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보세요. 우리가 전력 P는 VI라고 합니다. VI인데 요 놈을 옴의 법칙에 대입하면 R분의 V제곱은 I제곱 R 이렇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6W 전력의 단위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거든요. 746W를 1마력이라고 그래요. 1마력. 근데 간혹 있죠. 간혹 우리가 735W를 1마력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미국식과 영국식의 차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746W를 1마력 홀스 파워 이렇게 합니다. 파운드 파워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1마력은 746W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1마력은 746W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은 PT야 PT. 뭐다? 얼마? 여기 전력의 시간만 붙이는 겁니다. VI T R분의 V제곱 T I제곱 R T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만 붙이는 거고 단위는 와트 세커가 됩니다. 와트 세커 혹은 줄이 돼요. 줄. 전력량.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보세요. 1줄은
0.24 칼로리입니다. 1줄은 0.24 칼로리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1kWh는 860 킬로칼로리.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 놈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뭐 화력 발전할 때 요것도 쓰고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kWh 전기요금 가정용에서 누진세 적용 안 됐을 때 60 얼마 있죠? 그 놈이 열량으로 변환하면 860kcal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줄의 법칙이라는 게 저항체에서 발생한 열량을 계산하는 법칙이 줄의 법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전 현상 한번 볼게요. 열전 현상을 보면 보세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보세요. 두 금속이 이렇게 있어. 두 금속이 있어. 두 금속 이렇게 붙여서 두 금속 붙여놓고 먼저 열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전기를 가하면 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두 금속에서 열을 가했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전기를 가할 때 열을 발생한다. 두 가지인데 열을 가할 때 전기를 발생한다. 우리가 제어백이라고 합니다. 제어백. 전기를 가했을 때 전기가 열이 발생한다. 얘를 우리가 펠티에라고 합니다. 펠티에. 그래서 일단 열전 현상의 제어백 효과는 보세요.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한 후 온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 열을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 기전력 전기가 발생한다. 이것을 제어백 혹은 제백 혹은 영어로 SEEBCK 에펙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제어백이고요. 요 놈은 가장 대표적인 열전대라고 있어요. 열전대. 열전대에서 이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펠트에는 뭐냐면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한 후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펠티에라고 하는데 얘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 주니까 열 발생한다. 이런 것들 가전제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자, 냉동이나 뭐 항온조 등의 펠티의 효과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동일금속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톰슨 효과는 한 금속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네, 5장은 뭐 이론이 뭐 다른 장하고 틀리게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뭐 문제도 크게 많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5장은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